이번 북한 미사일과 한국이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이나 미국보다 가장 벌벌 떨고 국민들에게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바로 아베입니다. 이전에 미사일 발사 때는 골프를 계속 치는가 하면 북한 미사일 관련 언급은 관방장관이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발사 2시간도 안 돼서 NCS를 소집하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일본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고 바로 대하태에서 작업하던 어부들 인터뷰하고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상황이며 국민들, 야당 정치인들까지 매번 말로만 항의한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좀 하라고 공격하고 있으니 아베는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그런데 아베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산케이신문은 오다 쿠니오 전 공군 장군의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요. 북한의 SLBM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갖고 북한 인근 얕은 바다가 아니라 심해에서 SLBM을 운용하게 되면 인근 나라에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 통일에 따른 남북한 기술의 합체이다. 한국은 이미 대형 잠수함이 있고 여기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이 탑재되면 대상은 바로 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한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되면 좋겠다. 남북이 일본을 함께 공격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오다 쿠니오 같은 사람이 언론에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오다 쿠니오라는 사람은 항공자유대 전 공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군 중장, 공군 넘버원은 막료장으로 공군 대장이고 그 다음 2인자였던 사람입니다. 항공자유대 지원사령관까지 하고 항공 막료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사람으로 1차 아베 내각 때는 수상관저에서 근무하며 아베에게 직접 군사 문제를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번 북한 미사일과 한국이 연결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타무라 아츠시 군사학자가 일본 유력 지간지에 기고한 내용으로 한국의 대북 융화 자세와 지소미아 파기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건조 중인 군함이 일본을 가상의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 해저다의 이즈모형 헬기 항모보다 약간 큰 3만 톤급 항공모함으로 한국은 현재 수직 이착륙기를 전제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앞바다의 해상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게 되면 북한에 접근하는 한국군 항공전력 벡터가 증가하고 북한의 대함 공격 능력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대북 측면에서 유용한 자산이 되겠지만 아츠시는 이 항공모함이 북한보다는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해군력과 항공전력, 대한미사일 전력을 감안하면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 중에서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다른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바로 KDX-3 배치2 통합화력함, KSS-3 배치2 잠수함입니다. 동해에서 합동 화력함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 전개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 현무 3C 순항미사일과 현재 운용 중인 현무 2B, 현무 2C 등 탄도미사일도 탑재되는데 최대 사거리는 각각 500km와 800km이지만 동해에서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광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으로 한국이 북한보다는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무라 아츠시의 말대로 정말 한국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동 화력함입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스널쉽을 한국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발 이상이라면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128셀이니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대왕급은 이중 80셀은 대공 미사일용인 반면 합동 화력함은 대부분 함대지 미사일로 편성되어 지상을 직접 타격하는 데 쓰일 예정이므로 완전히 다른 용도인 것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 화력함은 2020년부터 2024년 내에 추진하여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배수량 4,000에서 6,000톤, KDDX 또는 KDX-2급의 규모로 예상되며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과 현무 2B, 현무 2C 등이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 해성-2라고 불리는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3의 함정 탑재 버전입니다. 현무-3로 명명된 토마호크급의 순항미사일로 개량이 거듭된 최종 개량형 현무-3C는
15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정밀성이 매우 뛰어나고 우수하여 목표미래 1m의 오차로 미국의 토마호크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무 E-빌은 사거리 5000km 1톤의 탄두, 300km를 줄이면 2톤의 탄두를 적재할 수 있어 가공할 공격력을 보일 것입니다. 현무 E-C는 사거리 800km로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고 더불어 대함 탄도미사일로도 개조할 수 있는데 중국의 항모전던과 일본의 해상자위대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에 현무 E-C 시험 발사에서 해상에 떠있는 작은 전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두려워하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은 장보고 1 사업에서 장보고급, 장보고 2 사업에서 손원일급, 장보고 3 사업에서 도산 안창호급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중에서 배치 2는 기존 배치 1 도산 안창호함보다 성능을 개량시켜 2028년까지 3척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체로 기존의 납축전지 대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리튬 전지 체계를 처음으로 탑재합니다. 리튬 전지는 에너지 밀도, 전지 수명이 높아서 자막 능력이 확장되고 유지 보수 편의성도 훨씬 우수합니다. 삼성 SDI에서 배터리셀을 만들고 하나 테크인이 제조합니다. 속도도 빨라지며 수준 작전 능력과 운용 시간도 2배로 늘어납니다. 2024년 전력화 예정인 배치 1보다 배수량은 450톤이 크고 길이는 6m가 더 깁니다. 배치 1에는 수직 발사관이 6개 설치되는데 배치 2에는 10개가 예상됩니다. 수직 발사관에는 사거리 500km의 현무 E-B 탄도미사일이나 사거리 1500km의 현무 3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잠수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성능도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이 크게 높아졌으며 순수 국산 기술로 국산화율도 8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LBM을 장착할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을 두려워하는 기사를 아사히 신문에서도 보도했었습니다. 억측 부르는 한국이 강력한 최신 잠수함을 개발하는 이유라는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존 일본의 신형 잠수함 우류가 각국 해군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리튬이온 전지의 정숙성과 출력을 양립시키는 잠수함으로서의 최고 성능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서 그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의 개발이 시작되는데 미 해군과 동아시아 전략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현 정권의 대북융화 자세와 중국의 한국을 수중에 넣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일본과의 극단적인 관계 악화의 상황에서 고성능 잠수함의 건조 계획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경부터 실전 배치될 장보고 3 배치 1의 1번함 도산 안창호라는 것은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후 개발될 3척의 KSS-3 배치 3는 원자력 잠수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는 차치하고 미 해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장보고 3에서 제공하는 전투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보고 3 배치 1은 어뢰 발사관 외에 각종 미사일 발사에 대한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다. 잠수함 탑재 어뢰와 대함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 거기에 지상 목표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 등은 기본적으로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더 강력한 순항미사일 공격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수직 발사관이 장착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 즉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모두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다. 현재 KSS-3 배치 1에 탑재되는 순항미사일은 현무 3C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잠수함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무 3C 순항미사일은 최대 비상거리가 1500km이고 황해와 동해의 해저에서 북한 전역을 여유있게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이징과 상하이도 충분한 사정권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도 거리가 된다. 이외에 KSS-3에는 한국군이 운영 중인 현무 E-B 혹은 현무 E-C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도 탑재된다고 한다. 비핵탄두이지만 순항미사일보다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KSS-3는 고급 성능과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잠수함이라는 것이 되지만, 그래서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장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북한도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 해군 상대라면 공해에서의 작전을 상정한 3,500톤 등 대형 잠수함의 필요성은 낮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잠수함을 진화해 중국 해군에 대항하자는 작전 구상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잠수함에 탑재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중국에 반격하는 시나리오도 상정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동해와 경우에 따라서는 서태평양에서 일본을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가진 강력한 잠수함을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사를 마치는데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더 좋은 무기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이상하고, 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는 대항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SLBM을 개발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고 또 미국 해군 관계자의 말이라고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북아에서 해군력 경쟁 중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한국의 통합화력함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북한하고까지 엮어서 일본은 도둑이 제발저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멋지게 만들어서 빨리 전력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경제가 궁지에 몰리고 있어 일본 정부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본 경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속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은 최근 C19 위기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일본의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교토신문 영문판에 따르면 일본의 5월 수출과 수입액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C19 때문에 세계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경제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일본 재경부의 사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4조 1,800억 엔으로 1년 전보다 28.3%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9월 30.6%나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최근 18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일본이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출이 무려 64.1%나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자동차가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본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4월 자동차 수출은 52.6%나 폭락했는데 지난 4월 달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러한 급감은 2011년 4월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나타난 67.1%의 급감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충격이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5월달 전체 수입은 26.2%가 감소한 5조 2,200억 엔으로 2009년 10월 35.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입 역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5월달 일본의 상품 무역 적자는 8,333억 9천만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일본의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C19 영향은 6월달 수출입 통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을 확인해 봤을 때 일본의 대미 수출이 50.6%로 폭락했고 일본의 유럽연합 수출도 33.8%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일본 수출도 12%로 하락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미 수출이 폭락해 일본은 1979년 1월부터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나온 이후에 대미 무역 흑자가 역사상 가장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수치는 97.4%나 감소한 102억 6천만 엔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78.9%나 급감한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자동차 분야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자동차 수출을 빠르게 회복할 시기는 아득하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 역시 지난 6월 17일 C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본 제조업체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스 탄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월 제조업체 체감지수는 5월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나마 서비스업 부분 지표는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32로 근소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수치는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이죠.
일본의 한 운송업체 매니저는 이번 조사에서 C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주문이 무려 70%까지 줄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의 한 부동산 업체 매니저는 소비세 인상 이후 주택 취득 심리가 악화된 것과 더불어 C19 때문에 신규 사업이 버티지 못해 영업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포럼 역시 지난 6월 15일 일본이 1년 반 동안 3차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요. 처음에는 2019년 초에 미중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 둔화가 일본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쳐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10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차 수요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던 그때 C19에 의한 세 번째 충격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일본은 전면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C19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저금리를 통해 전국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투자 신탁 지수는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리츠에 투자했죠. 이로써 일본은 관광과 건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2019년에 감소하고 있었던 제조 분야의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은 현재 건설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미 C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일본은 도쿄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 사업은 2020년 초에 완료가 되었고 일본의 일부 부동산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과대평가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C19에 인해서 일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 문제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미 2020년 2월 이후 숙박 음식점 소매업, 그리고 일부 업종이 우후죽순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연쇄 파산으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은행 대출마저도 부실 대출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2019년 4분기는 마이너스 7.3%였고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3.4%였습니다. 2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2, 4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로 더욱 추락할 것으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일본 매체 산케이 신문 역시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C19의 제2전파를 전망했으며 일본 은행은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 중앙은행이 C19 대책으로 총 110조엔을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1240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한 후에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장기화 전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은 2021년과 2022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년 봄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기 어렵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이 체감 경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C19 감염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나 개인 소비의 침체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를 수습해 나간다면 일본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동시에 현재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금융정책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은행이나 신용금고에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한도는 전체 90조엔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3월 이후 회사채 등의 매입 물량을 20조엔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C19의 관련 총 규모 합계는 무려 110조엔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부의 현금 인출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아냥 소리까지 듣고 있는 형편이죠. 일본의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절반에 가까운 500조엔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앙은행만큼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패드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대략 20% 정도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채의 50% 가까이 매입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보유량을 60%에서 70%까지 늘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본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국제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S&P는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본은 한 단계 추락한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일본은 두 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2020년 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작년 151%에서 올해 17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 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P는 전 세계적으로 C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은 일본의 A+보다 두 단계 높은 AA이며 국제 신용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이라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은 C19 여파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다음 해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S&P는 대한민국은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을 통해 성공적으로 C19를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C19에 의한 침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번 C19 대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세간의 평가는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상황은 C19로 더욱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빚으로 지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